구름과 강수 봅시다. 저번 시간에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는 실제 수증기량, 이슬점 이제까지 배웠고, 보면 이제 상대 습도는 말 그대로 절대가 아니라 상대예요. 상대. 그러니까 상대라는 소리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습도는 보통 습도다 하면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해주는데, 공기가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 습도 정의는 현재 중요한 게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얼마만큼,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실제 공기 안에 70만큼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100이어야 꽉 차는데 70이 들어있다. 그렇다는 소리는 습도가 70%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온에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 대한 현재 기온이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양의 비율이 바로 상대 습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A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어디 있어? 곡선 아래 있죠. 그럼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 25도니까 이 공기는 이슬점이 어떻게 돼? 쭉 내려와서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이슬점이 되죠. 그러면은 습도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현재 25도니까 2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20이에요. 아, 20만큼 있어야 꽉 차는데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야? 10.6. 그치? 그러니까 20분의 10.6, 20만큼 있어야 꽉 차는데 현재 10.6만큼 있으니까 53% 정도 수증기로 꽉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꽉 찬 양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해서. 그러니까 습도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두 가지겠지. 즉 현재 수증기량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분모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아주 습도가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수증기량을 늘려주면은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거는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거야?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습도가 몇 프로일까 그러면?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이 얼마가 나오면 1이 나오죠. 100%예요. 100%.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지나는 점은 상대 습도가 얼마다? 100%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곡선에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가 어떻다?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점, 얘가 B점, 얘가 C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이 셋은 다 뭐가 똑같아?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슬점은 똑같지만은 이 세 개 중에 습도가 누가 제일 가장 높냐라고 하면 누가 제일 높아? C가 제일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상대 습도가 보통 100인 경우는 포화 상태일 때가 상대 습도가 100이 돼요. 그 다음에는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서로 같을 때, 이건 뭐 같은 조건이지. 현재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을 때, 자, 이게 복병이야. 현재 기온이랑 이슬점이 같다는 소리는, 현재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다는 소리는 내가 어디 있다는 소리요?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소리예요. 이거가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현재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다는 소리는 포화 상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곡선, 공기의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에 있을 때, 그리고 보통은 비 오는 날 상대 습도가 100이에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기가 꽉 찼다.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차서. 그래서 상대 습도가 변화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하고 그 다음에 기온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자가 커지는 거고, 기온이 낮을수록
분모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일정할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한 거니까 결국에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는 기온이 높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커져 버리니까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밀폐된 방 안에서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밀폐된 방 아니면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어디서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난방을 해버리면, 난방을 하면은 방의 기온이 올라가죠. 그러면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되는 이슬점도 양이 똑같아집니다. 대신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기온에 따라 증가하는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습도에서 보면은 분모 값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습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돼요. 근데 냉방을 해버리면 어차피 실제 수증기량하고 이슬점은 똑같아요. 대신에 기온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습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분모가 작아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요 그래프도 많이 나와요.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과 상대 습도와 이슬점이 변화하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기온은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높냐면 한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높아요. 14시에서 15시 사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하루 중에 보면 이슬점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슬점이 거의 변화가 없다란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어떻다? 거의 일정하다라는 소리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변화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점은 거의 일정한 이유는 맑은 날은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맑은 날은.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슬점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슬점이 높아졌어.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이슬점이 높아졌다는 소리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소리죠. 그럼 현재 기온보다 조금만 낮아져도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는 소리니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됐다? 많아졌다. 비가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슬점이 높아졌다 그러면 비가 오고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기온하고 반대로 해서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상대 습도가 제일 낮고,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상대 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루의 상대 습도는 거의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슬점이 갑자기 높아지면은 뭐다? 비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61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6번은 1번은 50% 나오죠. 그죠? 32도씨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32도씨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15가 되는 거고, 현재 32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30이 되니까 따라서 몇 퍼센트다? 50%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7번 A 공기의 상대 습도, A는 현재 25도니까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은 10.7. 이렇게 되겠죠.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죠. B.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100%인데도 B죠. 현재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은 것도 결국에는 포화 상태니까 B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곡선에 가까울수록 높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B, 그 다음에는 A, C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죠. 기온이 현재 25도고 이슬점이 5다. 그러면은 기온은 현재 25도인데 이슬점이 5다는 소리는 포화 수증기량이 5도씨에서 포화 상태가 되는 공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다? 5.4다. 그 다음에 현재 기온이 25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다? 20이다. 네,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27%.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수증기량은 일정하고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다음에 A, B, C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A는 습도, 그죠? B는 기온, C는 이슬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0번은 OXO예요. 네.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하고 강수 봅시다. 자, 구름. 자, 구름은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수증기가 아니에요. 수증기가 뭘 해서?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또는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다. 어떻게 떠 있냐면은 이게 무거우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름 내부는 뭐가 있냐면은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요. 따라서 위로 솟아오르는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공기 덩어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단열이면 뭐가 차단됐다는 소리가 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온도에 의해서 공기가 팽창을 하면은 그건 샤를의 법칙인데 그게 아니라 공기가 외부하고 열을 주고받으면서 부피가 변하는, 그러니까 주고받지 않으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열 에너지로 공기의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공기의 열 에너지 자체로 공기의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에 따라서 공기의 부피가 변하고 그 공기의 부피가 변하면서 내부 온도도 같이 변하게 되는 게 단열 변화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이 주거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상승해야 돼요. 그럼 상승하면 지표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은 기압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요. 근데 공기가 팽창하는데 외부에서 열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팽창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에너지를 써서 늘린 거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공기의 기온이 내려가고 단열 압축은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기압이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어 버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기온이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공기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열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변화를 단열 변화라고 해요. 이거는 원래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공기가 상승하면은 그러니까 열을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에 갖다가 늘어나면서 자기 에너지를 쓰니까 내려가고 거꾸로 공기가 압축이 돼 버리면은 외부에서 눌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커져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구름 생성 과정은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기가 상승을 하더라도 공기에 포함된 뭐는 변하지 않는다? 실제 수증기량은 불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가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해요. 그러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상에서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수증기량인데, 이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지만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디에 도달해? 포화 상태에 도달하죠. 그럼 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가 뭐예요? 이슬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을 해요. 그럼 이슬점에 도달하면 여기서부터 포화가 되고, 포화가 되면은 수증기의 응결이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슬점에 도달하는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부터 뭐예요? 구름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데, 아래 부분은 기온이 아직 좀 높기 때문에 물방울이지만은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점점 낮아지니까 일부 얼음 알갱이도 어떻게 된다? 섞여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즉 포화 상태가 되면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맨 마지막에 위로 올라가면은 같이 얼음 알갱이까지 같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온도 하강으로 인한 포화 상태에 도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제일 간단해요.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 날씨 변화에서 배우게 되는데,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다른 말로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경우예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쑥 솟아올라요. 그래서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구름이 소나기 구름인 정란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나면 산을 타고 쭉 상승을 합니다. 산사면을 따라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돼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넓게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날 때, 이때도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가 만들어질 때라고 하냐면 전선이 만들어질 때 라고 하고,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 저기압에서는 무조건 상승기류가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할 때 저기압 중심에,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저기압 중심에서는 단열 팽창 과정이 일어나고, 고기압 중심에서는 단열 압축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여기 척해서 단열 팽창은 저기압일 때, 단열 압축은 보통 고기압 중심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은 크게 모양에 따라서 위로 솟아오르는 저군형 구름이 있고요, 옆으로 많이 퍼져버리는 층운형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상승기류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저군형 구름은 상승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고요, 층운형 구름은 상승기류가 약할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진 저군형 구름은 보통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게 되고, 상승기류가 약한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비, 그러니까 가랑비처럼 강수량이 한꺼번에 와장창 많이 내리진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장시간의 비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구름의 형태에 따라 강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자, 근데 이제 물방울이 있기는 하지만 저게 떨어질 만큼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빗방울이 2mm가 빗방울이고 구름 입자가 0.002니까 구름 하나의 물방울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기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지만 빗방울만큼 충분히 커지면 무거워져서 이제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다 뭐라고 하냐면 강수라고 해요. 이제 비면은 뭐라고 불러요? 강우라고 하고, 눈이면 강설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강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 보통은 뭐예요? 고기온일 때, 그러니까 기온이 높은 지역, 고기온이라고 하는 쪽이죠. 열대나 저위도 같이 기온이 높은 곳이랑, 그 다음에는 중위도나 고위도 같이 기온이 비교적 낮은 지역이랑 비가 내리는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강수 현상을 보면은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은 병합설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줘요. 즉, 이 구름 안에 크기가 서로 다른 큰 물방울도 있고 작은 물방울도 있고 여러 물방울들이 산지에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물방울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구름 속에 있는 크기가 서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요. 그래서 병합된다는 소리예요. 부딪히면서 합쳐져 가지고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은 지표면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합설 또는 따뜻한 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물방울하고 물방울이 합쳐져서 비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 빙정설은, 빙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방에서는 구름 내에 빙정이 없어요. 다 물방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 내의 온도가 0도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구름이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 세 가지로 봤었을 때, 하층부는 물방울이 주로 있고 중층부에는 물방울하고 얼음 알갱이인 빙정이라고 하는 게 같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상층부는 거의 뭐만 있어요? 빙정만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0에서 0도 사이 구간의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인 빙정에 달라붙어서 이 빙정이 점점 커져요. 수증기가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이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면 눈이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빙정이 성장해서 커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져서 내리는 눈이나 비를 빙정설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비, 얘는 따뜻한 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 63부터 일단 65까지 한번 해보자. 63페이지부터 65가 아니라 66까지 해줘. 66. 자, 개념 속성 맞춰보자. 11번은 팽창 하강 응결. 그 다음에 12번은 X555 X5. 그 다음 13번은 가열 상승 올라갈 때. 그 다음에 4번은 낮은 모여들 때. 그 다음 14번은 요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죠.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15번은 이거는 병합설, 그죠? 빙정설, 빙정설, 병합설, 병합설, 빙정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잠깐 봅시다. 유제 1번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을 구하시오. A는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0.6. B는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리에 5.4. C도 똑같이 5.4.
그러니까 이 두 공기는 뭐가 똑같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온도 낮췄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이슬점이 5도로 같은 거죠. 두 공기가. 자,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서 A는 현재 똑같죠. 10.6 포화 상태지. B는 7.6 C는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14.7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어차피 포화 수증기량은 높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슬점 A는 현재 무슨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상태에 도달한 온도니까 이슬점 얼마예요? 20. B는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몇 도? 10도. 그죠? C도 둘이 똑같죠. 10도. 네,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유제 3번. 응결량을 구하는 식을 완성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봅시다. 1kg의 공기 A를 5도, 근데 여기서 얘가 1kg이 아니라 가끔 2kg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5kg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배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kg당 응결량이니까. 그러면 A를 5도씨로 낮추면 현재 A의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7.6. A가 7.6. 그러면 온도를 5도로 낮춰주면 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5.4. 그러니까 얘를 일로 가. 우리 차이만큼 빼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얼마예요? 2.2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kg 공기 B를 5도로 낮춰버리면 요 둘 차이만큼이 결국에는 응결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에서? 10.6에서 5.4를 빼주면 되니까 5.2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죠?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2kg면은 공기가 2kg면 응결량은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만큼 공기 1kg라고 가끔 이제 500g이라고 나오면 곱하기 0.5 10kg라고 나오면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나와 문제에서 처음에 준단 말이야. 공기 3kg 또는 뭐 5kg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낚시를 많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질문 없어? 없어요? 오케이. 자, 4번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완성을 하시오.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은 A 공기가 현재 20도니까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4.7분의 실제 수증기량 10.6. 그다음 B는 현재 15도고 포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10.6분의 똑같이 10.6.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기온하고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자,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는 요 곡선상에서 제일 높은 누구예요? A. 실제 수증기량이 2하고 같은 거는 같은 가로줄에 있는 요 세 개가 자되죠. C, D, E. A부터 E의 실제 수증기량은 제일 큰 건 누구예요? A.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C하고 D하고 E가 같죠.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온도가 제일 작은 거 누구예요? C죠.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2하고 같으려면 뭐가 같으면 돼요? 온도가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요 세 개가 되겠죠. A하고 B하고 E하고 A, B, E의 포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 E하고 같은 거 맞죠? 그 A하고 B죠? A부터 E의 포화 수증기량을 비교해서 등호 또는 부등호. 그러면 A부터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서 얘가 온도가 높을수록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E하고 같고 그 다음에는 D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C보다 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를 골라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슬점은 결국에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슬점이 가장 높은 건 여기서 누굽니까? A죠. 그 다음에 이슬점이 2하고 같은 공기는 이슬점이 같으려면 실제 포함한 수증기량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누구예요? C하고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슬점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게 이슬점이 제일 높으니까 따라서 이슬점을 순서대로 골라주면은 A, B,
E, 그다음에는 C, D.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거는 이 중에서 얘죠. 즉 곡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대 습도가 어떻다? 가장 낮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 습도가 제일 높은 거는 곡선이 지나는 점 A죠. 100%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E의 상대 습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곡선에 제일 가까운 상대 습도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가 되겠고 그 다음 E가 되겠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C, D, E의 상대 습도는 당연히 곡선에 제일 가까운 놈이 상대 습도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C, D, E 순으로 상대 습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C, D, E 공기가 같은 값은 C하고 D하고 E가 세 개가 같은 값은 일단 셋이 뭐가 똑같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죠. 그러니까 디귿이 같고 그 다음에는 뭐가 똑같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가 같죠. 있을 점이 같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으니까 0도씨까지 낮췄을 때 응결되는 양도 요만큼 차이로 같죠.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구름의 발생 원리. 자, 이게 구름 발생 실험인데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에 간이 가압이란 소리는 압력을 가해주는 거예요. 쭉쭉. 그래서 간이 가압 장치로 압력을 계속 가합니다. 그랬더니만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단열, 압축.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 압축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뚜껑을 갑자기 팡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기온이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부피가 팽창을 해보니까 기온이 쭉 낮아져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단열, 팽창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져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스틱 병에다가 향연기를 조금 더 넣어준 다음에 반복을 해주면은 향연기를 넣었을 때가 더 뿌옇게 흐려져요. 이에서 향연기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응결핵이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조그마한 입자들이 물방울이 더 잘 뭉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강우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가끔 너무 막 공해 심하고 할 때는 인공적으로 구름에다가 응결핵을 확 뿌려버리면 거기서 물방울들이 뭉쳐서 비가 내려요. 예, 그래서 이 응결핵은 물방울이 더 잘 응결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요 응결핵이에요. 그래서 향연기, 모기 향연기 이런 거 넣어주면은 훨씬 더 응결이 잘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OOXX에 해당이 돼요. 향연기를 넣었을 때 증발이 아니라 뭐예요? 응결이 응결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해주게 되는 겁니다. 위 실험에서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후에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병 내부 기온 변화를 쓰시오. 그러니까 누르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단열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빵 하고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던 단열 팽창 과정이에요.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병 내부의 변화를 쓰고 그 까닭을 다음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을 하시오. 뚜껑을 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져. 무슨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단열, 팽창 과정이 일어나서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그럼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상대 습도가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수증기의 응결이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높아지다 결국에 몇 퍼센트 된 거야? 100%. 그러니까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이슬점. 네, 이슬점에 도달해서 응결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요 뒤에 내신 쑥쑥 67부터 71까지는 숙제를 해봅시다.